부산 도심의 분주한 인파 속으로 마지막 햇살이 쏟아져 내리던 오후, 한 여인이 허름한 개인 병원 계단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옅은 노란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한 생명의 무게가 짓누르는 종이장이었다. 37세의 지연은 고급 화장품 회사의 대표이사로 낙동강 근처 구포의 넓은 저택에 살고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과 차가운 눈빛은 항상 사람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남편도 자식도 절친한 친구도 없었다. 오직 일, 돈, 그리고 이제는 가난 말기라는 진단만이 남았다. 대학 시절 동창이었던 윤재석 의사가 직접 소식을 전했다. 종양이 전이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도 큰 희망을 주기 어렵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녀의 하이힐이 낡은 시멘트 계단을 규칙적으로 울렸다. 마치 마지막 숨을 카운트다운하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넓은 저택은 여느 때처럼 불이 밝았다. 그녀는 비싼 레드 와인을 크리스탈 잔에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형태없는 고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옅은 갯벌 냄새를 실어왔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현실의 냄새였다.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뭘 해야 할까? 그녀는 2층 발코니에 서서 아래 차량 행렬을 멀리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헛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더 다급하고 절박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현관 불빛 아래 8,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차림, 크고 둥근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아주머니, 뭐 먹을 거 없어요? 저희 너무 배고파요. 그녀는 굳어버렸다. 손에는 여전히 와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정신은 아주 오래전 희미한 기억으로 돌아갔다. 8살의 그녀, 낯선 집 문 앞에서 떨며 밥 한 끼를 구걸하던. 몇 명인데? 그녀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희 5명이에요. 4명은 버스 정류장 옆 골목에 있어요. 너무 추워요. 더 말없이 지연은 조용히 집 안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녀는 다시 문을 열었다. 손에는 낡은 외투가 들려 있었다. 애들 데리고 와. 하지만 기억해. 내 집 바닥 더럽히지 마. 5 아이가 차례로 들어왔다. 각자 다른 사연,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 12살쯤 된 지원은 얼굴에 멍이 들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리더인 듯했다. 태양은 깡마르고 예에 바르지만 늘 고개를 숙였다. 규리는 과묵하고 말이 없었으며 항상 다른 사람 뒤에 섰다. 방금 문을 두드렸던 민호는 가장 작아 보였고 크고 둥근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수호는 말없이 늘 낡은 수첩을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불이 켜진 차고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곳은 이제 갑작스러운 안식처가 되었다. 지연은 설명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건 몇 장과 낡은 옷 몇 벌,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 끓고 있는 라면 냄비를 남겨두고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난간에서 그녀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차고의 불빛이 5 아이의 그림자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비쳤다. 아이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따뜻함이 있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텔레비전이 아닌 사람의 말소리가 들린 것은 처음이었다. 누나, 내일 저희 쫓아낼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숨소리처럼 작게 들려왔다. 지연은 계단 난간을 꽉 잡았다. 왜인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진단서를 보았다. 오후부터 한 번도 다시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감각한 눈빛이 아닌 시간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 아래에는 5 연약한 생명이 있었고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지연의 방 흰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찻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손은 뻗지 않았다.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일렁였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이 집이 변한 것 같다. 계단을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흰 타일 바닥에 어지럽게 찍힌 흙발 자국이었다. 찢어진 비닐 슬리퍼 한 짝이 복도에 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앞자짓거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만 눌러, 민호야. 또 물 나온다. 대박. 이 수도꼭지에서는 뜨거운 물도 나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지연은 멈칫했다. 5 아이는 마치 게임을 하듯 저택을 탐험하고 있었다. 민호는 안마 의자 위에 서서 버튼을 계속 눌러대며 덜덜 떨리게 만들었다. 태양은 부엌을 뒤졌지만 파괴하지는 않고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지원은 냉장고를 열고 안에 불이 들어오는 냉장고 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규리는 여전히 계단 근처 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호는 언제나처럼 수첩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란스러움에 지연은 불쾌감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무질서를 싫어했다. 특히 아이들의 소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크게 소리쳤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민호는 멈칫했고 손은 여전히 의자 버튼 위에 있었다. 규리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다 선반에 부딪혔다. 지원은 동생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눌렀어요. 지연이 다가가며 엄하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오래 머물라고 한 적 없어. 어젯밤은 그냥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야. 오늘 아침엔 너희들 가야 해.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야.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다. 이런 식의 쫓아내는 말에는 익숙했다. 민호가 태양 뒤에 숨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내일 가도 돼요. 그냥 뜨거운 물 나오는 수도꼭지는 처음 봐서요. 바람처럼 스치는 작은 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언제부터 뜨거운 물 같은 평범한 것이 아이에게 기적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그녀는 이 화려한 저택에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살았지만 아무도 그곳을 따뜻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녀는 돌아섰다.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럼 내일 가. 하지만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저녁 먹자. 그날 오후 거의 10년 만에 지연의 저택 부엌에 불이 켜졌다. 그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방식대로 신김칫국을 끓이고 삼겹살찜을 할 줄은 알았다. 민호는 채소를 다듬었다. 지원은 설거지를 했다. 태양은 불을 피웠다. 규리는 젓가락을 놓았다. 가장 조용한 수호조차도 조용히 식탁을 닦았다. 서툰 행동들이었지만 모두가 한몫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이 저녁 식사는 자선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동안 그리워했던 것이라는 걸.
잘 익은 김치의 향긋한 냄새가 고깃찜의 향과 어우러져 피어올랐다. 집 안에는 처음으로 바닥 청소제나 비싼 와인 냄새 대신 밥 냄새가 났다. 사람 냄새. 우리 엄마도 이렇게 끓이셨는데, 민호가 밥을 먹으며 작게 말했다. 근데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이 먹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았다. 지연은 뒷마당으로 나가 난간에 기대어 멀리 굽이치는 강을 바라보았다. 생전 처음으로 이 저택 안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조용하던 거실에 갑자기 책상 끄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글씨 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 펜을 들고 허리에 손을 얹었다. 너희들이 며칠 더 머물고 싶으면 규칙이 있어야 나는 제한 없는 일은 하지 않아. 그녀는 보드를 두 칸으로 나누었다.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아이들이 주위에 앉았다. 태양은 집중하고 지원은 팔짱을 끼고 진지했으며 민호는 쪼그리고 앉아 이 일이 진짜인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쳐다보았다. 규리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수호는 구석에 수첩을 들고 앉아 있었다. 첫째, 허락 없이 2층 침실에 들어가지 말 것. 둘째,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씻을 것, 안 씻으면 밥 없다. 셋째, 사탕 하나라도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 것. 넷째, 나한테 말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지연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자 태양이 손을 들었다. 지연 이모. 제가 하나 추가해도 될까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태양이 일어서며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한 줄 더 써주세요. 우리를 거지라고 부르지 말 것. 공간이 침묵에 휩싸였다. 지연은 굳어버렸다. 어젯밤 화가 나서 무심코 내뱉었던 말을 기억해냈다. 거짓대.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보드로 다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더 썼다. 서로를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르지 말 것.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규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희는 뭐라고 불러야 해요? 누나도 아니고 아주머니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 질문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지원은 돌아섰고 민호는 땅을 내려다봤으며 수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지연은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강요하지 않아. 뭐라고 불러도 돼. 그냥 나를 낯선 사람이라고만 부르지 않으면 돼. 잠시 침묵. 그러다 갑자기 지원이 다가가 펜을 들고 두 칸의 규칙 아래에 한 줄을 더 썼다. 그룹 이름, 새싹 가족. 민호가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무슨 그룹이 그래요? 지원은 돌아보지 않고 작게 대답했다. 우리는 새싹 같으니까. 땅이랑 물만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잖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이 멎는 것 같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진단서, 치료 일정, 그리고 아직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수호의 서툰 그림이 그려진 수첩이 있었다. 6사람이 웃고 있는 집 그림. 페이지 구석에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여기가 집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른 아침 부산 하늘에 보슬비가 내렸다. 작은 물방울들이 창문에 맺혀
슬픈 그림 속 붓 자국처럼 흐릿한 흔적을 남겼다. 저택의 작은 서재에서 지연은 천천히 차를 따르고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소리에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태양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차주전자를 내려놓았다. 목덜미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무슨 일이니? 제 만년필. 아버지가 남겨주신 만년필이 없어졌어요. 아침엔 서랍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태양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지연에게 알려주었다. 거실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과 민호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규리는 문가에 서서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오직 수호만이 평소처럼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작은 수첩을 끌어안고 있었다. 지연이 나섰다. 묻지 않아도 모든 시선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호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양이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방에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댈 만큼 한가하지 않아. 지원이 끼어들었다. 누가 그랬다고는 안 해. 하지만 이상하잖아. 처음부터 계속 조용하기만 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 규리가 입맛을 다시며 차분하게 말했다. 너무 조용한 애들은 보통 뭔가를 숨기더라. 배를 저 멀리 나갈 때마다 그는 해안 쪽을 바라보았다. 혜진이 매일 아침 손을 흔들며 배웅하던 곳이었다. 지금은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늦잠을 자는 모양이었다. 김씨의 마음속에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일었다. 어촌 마을에서 소문은 바닷바람보다 빨리 퍼졌다. 김씨가 저 애를 키우는 데는 다 속셈이 있어. 내가 듣기론 파도에 휩쓸린 게 아니라 버려진 애라던데. 무슨 일에 엮인 거 아닐까? 한 이웃 아주머니가 혜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속삭였다. 아이는 그 말을 들었다. 작은 어깨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밤 김씨가 돌아왔을 때 혜진은 평소처럼 달려 나오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니 아이가 창가에 멍하니 앉아 손에 든 조개 껍데기를 돌리고 있었다. 혜진아,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김씨가 물었다. 아이가 돌아보았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저씨 아들 생각나서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김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 질문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화살 같았다. 제가 아저씨 아들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집안의 공기가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씨는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혜진아, 아저씨가 널 데려온 이유는 단 하나야. 내 눈앞에서 또 다른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누군가를 닮아서가 아니야. 그냥 너는 너이기 때문이야. 혜진은 조용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김씨는 아이의 뺨에 흐르는 첫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자부심이 뒤섞여 빛났다. 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넌 아저씨의 유일한 빛이다. 그날 이후 혜진은 말이 줄었지만 더 성숙해졌다. 그는 김씨를 도와 그물을 깁고 밥을 짓고
물을 길었다. 예전에는 귀찮아하던 일들을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다. 어느 날 김씨가 바다에서 돌아오자 혜진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왔다.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끓였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씨는 놀랐다. 죽에서는 설익은 쌀 냄새가 나고 생선살은 제대로 익지 않았지만 그는 깨끗이 다 먹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 먹어본다. 혜진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눈은 반짝였다. 그러다 인생은 언제나 그랬듯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월말 어느 날 파도가 평소보다 거셌다. 김씨는 기어코 바다로 나갔다. 곧 다가올 혜진의 생일에 작은 시골 선물이라도 사주기 위해 고기를 더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물을 당기던 중 갑작스러운 파도가 덮쳤다. 배가 뒤집혔다. 김씨는 배전에 머리를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한참 만에야 그는 겨우 해안으로 헤엄쳐 나와 집으로 기어왔다. 혜진이 그를 보자 손발이 떨렸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김씨는 억지로 웃었다. 그냥 살짝 부딪힌 거야. 하지만 상처는 가볍지 않았다. 그날 밤 내내 혜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수건으로 피를 닦고 물을 떠오고 약을 발랐다. 손은 떨렸지만 김씨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 아저씨,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김씨는 아이를 보며 자랑스러움,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다음 날 혜진은 조용히 김씨의 삼짓돈을 들고 나갔다. 그는 약과 음식, 그리고 새 손수건을 사왔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또다시 악의적인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녀석도 결국 떠날 거야. 얻어 키운 애들이 다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는 혜진이 그 모든 말을 들었다. 아직 이른 아침, 혜진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김씨가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 들어 있었다. 혜진은 접힌 자국 하나, 갈아빠진 지폐 한 장까지 다 알고 있었다. 그는 많이 가져가지 않았다. 진통제, 파스 몇 장, 그리고 김씨가 좋아하지만 좀처럼 먹지 못하는 달걀과 푸성기를 살 만큼만 챙겼다. 돌아오는 길, 마을 시장을 지날 때 찻집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녀석도 결국 떠날 거야. 키워봤자 결국 빈손이지. 김씨가 바보야. 평생 고생만 하더니 이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때문에 피까지 흘리잖아. 혜진은 멈춰 섰다. 손에 쥔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 말들은 살갗이 아닌 자존심에 깊숙이 박히는 작은 칼날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잊을 만큼 빠르지는 않았다. 그는 예전처럼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김씨가 안쓰러워서였다. 저 남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고 있었다. 혜진이 돌아왔을 때 김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리는 붓고 바지 끝에는 마른 피가 엉겨 있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발을 씻기고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은 뒤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다. 아저씨, 약 사왔어요. 푹 쉬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김씨는 반대하려 했지만 아이의 단호한 눈빛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저씨는 괜찮아.
내가 너무 걱정만 안 하면. 혜진은 그를 보며 목이 메어 말했다. 걱정해야죠. 제가 걱정 안 하면 누가 아저씨를 걱정해요? 그 질문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묶였다. 밤이 깊어지고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거세게 들려왔다. 혜진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희미하게 타는 등유등불이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은 그의 얼굴을 비췄다. 손에는 새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김 씨에게 사준 선물이었다.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하은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진숙이었다.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넌 더 이상 하은이가 아니야. 내 이름을 바꿀 거야. 내가 필요해. 우리 엄마한테서 몸값을 받아내려면. 영상은 문이 쾅 닫히는 소리로 끝났다. 그날 밤 석호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은 창밖의 어둠을 조용히 응시했다. 마치 어린 딸의 운명을 감싸고 있는 짙은 안개를 꿰뚫어 보려는 듯이. 그의 손에는 복사된 USB가 쥐어져 있었다. 영상은 진숙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그녀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하은이를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새벽 4시 그는 미경 씨에게 전화했다. 영상이 있소. 이걸 경찰에 보내줘야겠소. 미경 씨는 그의 목소리,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그 목소리를 듣고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침에 바로 부산경찰서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직접 해운대 경찰서로 향했다. 미경 씨의 도움을 받아 그는 하은이를 키운 전 과정과 진숙의 신분에 대한 의문, 그리고 몰래 촬영된 영상을 제출했다. 담당 형사, 최연우라는 중년 남성은 모든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에게도 친족을 사칭해 보험금을 타내던 사기꾼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조직의 새로운 갈래일 수 있겠군요. 그 아이가 어딘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석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담팀을 꾸리겠습니다. 하지만 3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아이 한 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은 진숙이 살던 아파트 주변의 CCTV 영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 영상에서 책모자를 쓴 남자가 방수포로 덮인 수레를 끌고 부산항 근처의 낡은 창고 단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 지역은 과거 수산물 가공 공장이었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 관리가 소홀한 곳이었다. 수사팀이 파견되었다. 그날 밤 석호 할아버지는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제가 가야 합니다. 하은이가 거기에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경찰관 한 명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했다. 항구의 창고 단지는 밤의 유령처럼 나타났다. 썩은 나무 문, 얼룩진 벽,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 경찰팀은 조용히 포위했다. 그들이 문을 부수자 발소리가 들렸다. 한 인형이 창고 뒤편으로 뛰쳐나갔다. 진숙이었다. 한 경찰관이 뒤쫓았다. 그리고 어두운 구석, 낡은 담요 밑에 하은이가 천으로 손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하은아, 석호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경찰은 하은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다행히 감금과 심리적 충격 외에 아이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는 입지 않았다. 진숙은 체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지난 3년간 3번이나 개명했으며 실종된 조카를 되찾았며 두 가족에게서 보조금을 사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이 말하는 친족 전문가. 타인의 비극을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병원에서 하은이는 석호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의사가 절차를 위해 잠시 떨어지자고 하자 아이는 그에게 매달렸다. 다시는 저를 데려가게 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아버지요. 경찰은 실제 양육 기록, 미경 씨의 녹취록, 그리고 특히 하은이의 증언을 검토한 후 석호 할아버지에게 합법적인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그 아이에게 바친 사랑, 조건도, 계산도 없는 그 사랑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어느 봄날 아침, 석호 할아버지는 서울의 유명 로펌, 한앤명 국제법무법인의 이름이 찍힌 붉은 인장이 있는 딱딱한 봉투에 등기 우편을 받았다. 편지는 매우 정중하게 쓰여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석호 선생님께. 저희는 현재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거주 중인 데이비드 김, 윤지은 부부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두 분께서는 선생님께서 양육 중인 여자아이, 하은, 출생명 김지아로 추정, 양이 5년 전 제주도에서 보트 사고로 실종된 자신들의 친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법원의 감독 하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석호 할아버지는 편지를 꽉 쥐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려지는 듯했다. 안정을 찾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하은이는 이제 막 다시 웃기 시작했고 학교에 다시 다니고 친구들 앞에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진실이 나타났다. 어쩌면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그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가능성. 남원법률센터에서 그는 유전자 검사 연기 신청을 도왔다. 하지만 한앤명 로펌은 매우 유능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부산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일주일 후 그와 하은이는 혈액 채취를 위해 부산대학교 병원에 출두해야만 했다. 채취 직전 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누구이든 어디로 가든 너는 영원히 내 딸이다. 두려워 마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 만약 결과가 맞으면 저 또 아버지를 떠나야 하나요? 결과를 기다리는 3주는 3년처럼 길었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하은이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한밤중에 놀라 깨어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로고가 인쇄된 얇은 종이가 도착했다. 미경 씨가 먼저 봉투를 열었다.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일치합니다. 99.93%. 석호 할아버지는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사흘 뒤 데이비드 김과 윤지은 부부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품위 있고 점잖은 중년 부부였다. 아내는 대학 교수, 남편은 항공기 엔지니어였다. 그들의 손에는 수많은 서류, 옛 사진, 사고 보고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보트 전복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 해 사건은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지아의 시신을 찾지 못해 결국 실종 사망으로 종결되었다. 진숙이 어디선가 아이를 주어와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미경 씨가 석호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분들이 하은이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첫 만남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루어졌다. 하은이는 낯선 두 사람, 데이비드와 지은 사이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2살 때 선물했던 낡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곰 인형을 보자 하은이의 눈빛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이런 장난감 있었던 것 같아요. 석호 할아버지는 멀리 서서 지팡이를 꽉 쥐었다. 심장은 부서졌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아이가 그가 강해지길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다. 지아야, 미안해. 너를 한번 잃어버려서 용서해달라고 감히 바라지도 않을게.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은이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말해요. 석호 아버지는 매일 밤 저를 안아주셨고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를 처음으로 천사라고 불러주신 분이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6월, 부산에는 초여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석호 할아버지의 마음속은 기나긴 겨울이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사랑하는 아이를 집어삼키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켜보았다. 하은, 혹은 지아, 이는 이제 두 방향으로 끌리는 공처럼 살고 있었다. 한쪽은 5년 동안 고통 속에서 자식을 잃은 친부모. 다른 한쪽은 남은 인생 전부로 자신을 키워준 김씨 부부는 석호 할아버지가 사는 곳에서 3블록 떨어진 아파트를 빌렸다. 그들은 재촉하지도 후회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사랑하며 기다렸다. 내일 오후 하은이는 학교가 끝나면 석호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그들 집에 놀러갔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책을 읽고 피아노를 쳤다. 석호 할아버지는 막지 않았다. 그는 아이가 남기로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매일 밤 집에 돌아온 하은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앉아 그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오늘 그분들께 아버지가 끓여주신 미역국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처럼 끓이는 법을 배우고 싶대요. 어느 날 미경 씨가 찾아왔다. 그녀는 정식 양육권 및 후견인 신청서를 가져왔다. 법원에서 승인되면 석호 할아버지가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아버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어르신께서 서명하시고 하은이가 동의하면 친부모라도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어요. 하지만 석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서류를 접었다. 서명하지 않겠소. 나는 아이를 서류로 붙잡고 싶지 않아. 아이가 남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아이가 원하기 때문일 것이요. 만약 떠난다면 나는 소송이 아닌 미소로 아이를 보내줄 것이요. 미경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가슴 아플 정도로 굳건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일주일 후 데이비드 김이 석호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변호사도 제3자도 없이 오직 두 아버지뿐이었다. 데이비드가 차를 따르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한국말로 말했다. 저는 아이를 찾으면 모든 것이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미국으로 가고 좋은 미래를 선물해주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지아가 어르신을 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을 보는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친아버지를 보는 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만약 지아가 남기로 선택한다면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오고 싶어 한다면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은이는 석호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친부모 집에서 잤다. 그는 밤새도록 집 앞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하은이가 연습하던 피아노곡 리버플로즈 인 유가 작게 흘러나왔다.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에 소리 없는 눈물방울처럼 떨어졌다. 새벽녘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하은이가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눈물범벅이 되어 그의 목을 꽉 껴안았다. 아버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신 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저를 데려와 주신 분,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센터 직원의 손에서 아이를 처음 넘겨봤던 날처럼 부드럽고 향긋한 머리카락.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폭발이었다. 7월 초의 어느 날, 남원시 아동가족센터로 발신인 불명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3장 분량의 타자 친문서가 들어있었는데 친딸도 아닌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석호 할아버지가 1993년에 음주폭력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과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차가운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이런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편지 사본은 즉시 후견인 담당 법원으로 보내졌다. 일주일도 안 되어 석호 할아버지는 소환장을 받았다. 과거 범죄 사실 및 양육 능력에 대한 해명 요구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할 말을 잃었다. 인생의 어느 구석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이 이제 무자비하게 되살아난 것이었다. 미경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그를 찾아왔다. 저는 어르신이 그런 분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믿지 않겠지만 틀린 말도 아니요. 1993년 30이 넘은 청년이었던 석호는 폭력으로 가득 찬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사고로 아내를 잃고 희귀병으로 자식을 잃은 그는 술에 빠져 살았다. 한 번은 빚쟁이에게 조롱당한 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실수로 한 사람의 손을 다치게 했다. 집행유예 2년, 30년간 보존되는 기록이었다. 그 후로 그는 은둔하며 살았고 떠돌다 공사장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그 과거를 그는 부인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5 아이를 모두 거실로 불렀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식탁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숨기지 않았다. 더 이상 가릴 시간이 없었다. 엄마가 너희들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할지도 몰라. 그 말은 비 오는 날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규리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저 아무데도 안 가요. 센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태양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희가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도 다시 여기로 돌아올 길을 찾을 거예요. 민호는 지연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저 데려가지 마세요. 엄마! 다른 사람들이 저 데려가게 하지 마세요. 수호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다. 배 한 척에 6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다. 아래 구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는 다 없는 배지만 함께라면 어디로도 떠내려가지 않아. 지원이 유일하게 침묵했다. 그녀는 지연을 데리고 현관으로 나가 작게 말했다. 우리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엄마? 지연이 돌아보았다.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재석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골수 이식 치료를 제안받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거절하셨다고. 만약 엄마가 치료를 받으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생각지도 못했다. 15살짜리 그 소녀, 학교를 그만두고 소년원을 탈출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그녀의 생각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을 할 줄이야. 사는 건 단지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야. 엄마가 사는 건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진단서를 다시 뒤적였다. 휴대폰을 들었다. 재석 의사에게 전화했다. 다시 치료받고 싶어요. 골수 이식이든 생존 확률이 몇 %든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로 아이들의 예비 법적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지역법률지원센터로 향했다. 그녀는 특별보호 신청 서류를 작성했다. 충분한 증거, 의지, 그리고 지원자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였다. 그녀는 3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문을 나섰을 때 최인석 아저씨가 서혜진, 그리고 박명준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이다. 언니가 이긴 줄 알아. 혜진이 비웃었다. 나는 한 번도 이긴다고 생각한 적 없어.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갑작스럽게 큰 비가 내렸다. 살을 애는 듯 차가운 초봄의 비가 얇은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집 1층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지원은 엄마 지연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복지법원에 제출할 항소장에 첨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손에는 새싹 가족에 들어왔던 아이들의 긴 명단이 들려 있었다. 증거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 모두가 사회로부터 거부당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비 사이로 둔탁하게 울렸다. 지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았다. 거의 자정이었다. 화면이 켜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복도로 나갔을 때 계단 아래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녀의 손에 들린 우산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야. 혜진이야. 서혜진. 한때 지연과 함께 작은 반패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던 사람, 지금은 지연의 후견인 자격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 지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기계처럼 말했다. 엄마는 쉬고 계세요. 추가 소송 서류를 가져오셨다면 변호사를 통해 보내주세요. 하지만 혜진은 서류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러 왔어. 만약 언젠가 내 엄마가 더 이상 없다면 너는 어디로 갈 거니? 그 질문은 지원의 뜨거운 손바닥에 차가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눈빛은 더 이상 재판정에서처럼 차갑지 않았다.
내 엄마 병세가 심각해. 나도 알아. 그리고 법이 너희 5아이가 언니가 죽은 후에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나는 아무것도 빼앗으러 온 게 아니야.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보호 방법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러 온 거야. 지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우스워서가 아니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였다. 그녀는 그 말을 또박또박 반복했다.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보호 방법이라고요. 그럼 왜 우리 엄마는 처음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문은 바람 소리와 함께 닫혔다. 마당에서 혜진은 한참 더 서 있었다. 그리고 2층 창문에서 지연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규리가 끓인 미역국 냄새가 나는 부엌에서 지연은 5아이를 모두 불러 모았다. 작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하자.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법을 든 사람이라도 이 집이 진짜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야. 아무도 왜 엄마가 그렇게 단호해졌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다. 지원은 개요를 짰고 민호는 각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 수호는 촬영 각도와 음향을 설정했다. 태양은 후반 작업을 맡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은 규리였다. 영상 속에서 규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피 묻은 휴지가 들어 있었다. 이전에 입양했던 가정에서 처음 폭행당했을 때의 피였다. 지연 엄마는 저에게 처음으로 물어봐 주셨어요. 아프냐고. 규리는 그 휴지를 꽉 쥐며 말했다.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운 것은 처음이었다. 다음은 민호 차례였다. 그는 구포역에 버려졌던 겨울밤을 이야기했다. 외투도 이름도 없이 누군가 저를 데려다 주세요라고 쓰인 골판지 한 장만 들고 있었다. 하지만 멈춰 선 사람은 스님이 아니었다. 쓰러질 듯 기침하는 젊고 마른 여자였다. 엄마가 물으셨어요. 라면 먹을래? 그게 제 첫 가족 식사였어요. 영상은 지연이 집 현관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끝났다. 뒤에는 보라색 봄꽃이 만발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웃었다. 깡마르고 희미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미소였다. 영상은 소박한 제목으로 게시되었다. 우리는 입양될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수십 건이 조회수뿐이었다. 하지만 사흘 만에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십만 명이 댓글을 남겼다. 사람들은 새싹 가족을 그의 감성 아이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언론이 떠들썩했다. 몇몇 기자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집까지 찾아왔다. 몇몇 정치인들은 지연의 모델을 부산에 커뮤니티 시범 프로그램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연은 주치의인 윤 의사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받았다. 줄기세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진료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들고 있었다. 전화가 걸려왔다. 지원이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마치 폐 속의 모든 산소가 빨려나가는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다. 가죽 수첩과 만년필 세트를 샀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사이 그녀는 수첩에 첫 줄을 쓰기 시작했다. 만약 엄마가 더 이상 없다면
너희들은 엄마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살아라. 한 사람당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한 장, 이 책은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살았다는. 며칠 밤을 샌 후 지연은 큰 결정을 내렸다. 혈연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공동체 후견인 형태로서 새싹 가족 모델을 공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국 법에 전례 없는 제안이었고 따라서 극도로 위험했다. 부산진구복지과와 검찰에 보낸 신청서에는 상세한 서류가 첨부되었다. 집에 살았던 아이들의 명단, 재석 의사의 심리평가서, 아이들이 직접 기록한 월별 생활 일지, 그리고 공개된 영상과 함께 수천 개의 긍정적인 댓글을 실제 사회적 영향력의 증거로 첨부했다. 그녀는 동정에 기대지 않았다. 그녀는 한 수를 두었다. 시스템이 틀에 박히지 않은 사람과 마주하게 만든 것이다. 아이들은 즉시 동참했다. 지원은 거실에서 작은 회의를 열었다. 그녀는 아동보호법 인쇄물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법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의 밑줄을 그었다. 태양은 집의 운영 모델 도표를 디자인했다. 수호는 기술을 담당하여 새싹 가족을 간략히 소개하는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규리는 조용히 청소하고 요리하고 집 구석구석을 닦았다. 마치 폭풍우가 닥쳤을 때 집을 지키는 방법처럼. 그들은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연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어떤 날은 부엌에서 15분 이상 서 있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규리에게 칼을 안전하게 잡는 법을 가르치고 태양에게 중요한 편지를 분류하는 법을 알려주고 지원에게 변호사와 일할 때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을 속삭였다.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지원은 엄마 방을 지나가다 책상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문을 열자 지연이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직접 깎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항암 치료로 드문드문 빠졌던 머리카락이 이제 거의 다 빠져 있었다. 지원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지연이 힘없이 웃었다. 내가 더 이상 강하지 않은 모습을 너희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저희는 엄마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엄마가 여기 계시기만 하면 돼요. 다음 날 아침, 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뉴스 사이트에 익명의 기사가 실렸다. 큰 제목은 이랬다. 쉼터인가, 회피처인가? 한 미혼 여성이 통제불능의 미성년자 집합소를 운영하다. 기사는 지연이 사회적 감독을 회피하고 의료 자격이 부족하며 아이들이 머물도록 심리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익명의 정보원은 지연이 구조조정 제안을 거절한 후 관계가 틀어진 옛 후원자 최 씨로 추정되었다. 즉시 복지관은 집안의 모든 아이들에게 구청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심리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또한 교사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집의 운영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다. 하지만 지원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그녀는 엄마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번에는 저희가 엄마를 지킬게요. 검사센터에서 아이들은 한 명씩 따로 방으로 불려 들어갔다. 사회복지사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누가 너를 여기에 머물라고 강요했니? 만약 지연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래? 내 친엄마가 누구인지 아니? 태양은 짧게 대답했다. 저희는 태어날 곳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디에 속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수호는 답변지에 이렇게 썼다. 지연 엄마가 저희에게 머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엄마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민호는 6사람이 있는 집 그림을 들어 보였다. 그는 글씨를 가리켰다. 이게 제 가족이에요. 심리평가 결과는 5일 후에 발표되었다. 지역 당국에 보낸 공식 보고서에는 지연을 울게 한 한 줄이 있었다. 교사나 감정적 의존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음. 오히려 아이들은 비혈연 집단에서는 드문 유대감, 자립심, 주도성을 보임. 며칠 후 한 대형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연은 거절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 현관에서 직접 감사 영상을 찍기로 결정했다. 규리는 낡은 고양이를 안고 가운데 섰다. 지원은 손글씨로 쓴 팻말을 들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은 카메라 뒤에 서서 목이 메어 말했다. 만약 누군가 저희에게 어디 사냐고 묻는다면 저희는 집에 산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지연 엄마가 바로 그 집을 자신의 마음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월말 밤 모든 것이 잠시 잠잠해졌을 때 지연은 혼자 병원에 재검진을 받으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규리를 처음 데리고 갔던 작은 공원에 들렀다. 돌벤치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가죽 수첩을 열어 첫 페이지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썼다.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계속 살아라. 엄마가 존재했다는 증거처럼. 초여름 어느 아침 전주 하늘은 도시 남쪽 낡은 건물들 주위를 맴도는 미세먼지로 탁했다. 지연은 북구 법무부 청사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새싹 가족을 공식적인 공동체 후견 단위로 인정해달라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주름진 흰 셔츠에 플랫 슈즈를 신고 약 때문에 점점 창백해지는 피부를 가리기 위해 넓은 책 모자를 썼다. 옆에는 지원과 태양이 바짝 붙어 걸었다. 집중된 눈빛, 어깨에는 서류와 법률 문서, 상세한 명세서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들은 간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증명하러 온 것이었다. 회의실 건너편에는 복지과 대표 한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법에 엄격하고 위험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서류를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민호의 그림에서 멈췄다. 연필로 그린 집, 6사람이 껴안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게 뭡니까? 그가 변함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지원이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의는 3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그들은 모든 질문에 답해야 했다. 운영 예산은 어디서 오는지, 의료 위험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아이들의 학업에 영향은 없는지, 각 아이의 신분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마침내 한 씨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다. 현행법에는 여러분의 모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군요. 당신의 건의를 상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지연을 보았다. 당신의 건강이 큰 문제입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 모델이 승인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하지 않으면 누가 저를 대신해 이 일을 하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집 근처 작은 잡화점에 들렀다. 지연은 과자 몇 상자와 해바라기 한 다발, 아몬드 사탕 한 봉지를 골랐다. 지원이 엄마를 보며 물었다. 엄마, 뭐 사세요? 지연이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규리 생일이잖아. 작년에 잊었으니 올해는 잊으면 안 되지. 작은 파티가 집 앞 현관에서 열렸다. 작은 케이크, 10이라는 숫자초, 민호는 골판지로 왕관을 만들었고 수호는 낡은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었으며 태양은 마당 앞 자두나무를 반짝이는 전구줄로 장식했다.
규리는 가운데 앉아 부끄럽게 웃었다. 생일 파티를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지연이 선물, 6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물방울 모양의 작은 목걸이를 꺼냈을 때 규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연 엄마를 껴안고 속삭였다. 엄마! 어디 가지 마세요. 지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에도 안 가. 그냥 조금 먼저 갈 뿐이야. 하지만 길 끝에서 너희들을 기다릴게. 하지만 폭풍우는 생각보다 빨리 닥쳤다. 일주일 후 지연이 재검진을 받던 중 반대측 변호사 방두환이 구청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지연에 대한 임시 비공식 후견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집으로 직접 배달되었고 미성년자 3명에게 심리신문에 출석하라는 명령서가 첨부되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또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규리는 마치 갑자기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익숙한 듯 조용히 곰 인형을 챙겨 여행 가방에 넣었다. 오직 지원만이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다. 박 변호사님께 전화할게요. 다시는 아무도 이 가족을 떼어놓지 못하게 할 거예요. 긴급회의.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번에는 밥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울 계획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지연은 가죽 수첩을 열어 각 아이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었다.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분들이 엄마를 대신해 너희들을 돌봐줄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야. 아무도 조용했다. 지원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꼭 마지막 식사처럼 말씀하시네요. 지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너희들이 이길 전쟁의 첫 번째 식사야. 임시 심리일, 전주 가정법원의 작은 법정. 하늘은 흐렸고 비는 오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마치 불길한 징조 같았다. 지연은 재석 의사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재석 의사는 갑자기 법정 기록에 공식적인 의료 후견인이 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흰 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고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의사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법정 건너편에 방두환 변호사가 똑바로 앉아 있었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가정과 아동기준위원회를 대표하며 민법 제23조 건강악화 시행위 능력 제한을 인용했다. 방 변호사는 차가운 발언으로 시작했다. 저희는 지연 씨의 선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법적 기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연 씨는 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5아이를 국가가 후원하는 적절한 보호시설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지연 측 박 변호사가 반론을 위해 일어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저희에게는 재석 의사님의 의료 지원을 약속하는 완전한 의료 기록, 아이들이 안정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리검사 결과, 새싹 가족 모델이 긍정적임을 확인하는 지역 사회 3,000명 이상의 서명.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는 바로 그 아이들, 상대방의 제안이 승인되면 헤어지게 될 아이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1명, 그리고 2명, 태양이가 먼저 증인석에 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7군데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어둠을 무서워하는지 물어본 곳은 없었습니다. 지연 엄마는 저에게 처음으로 야간등을 사주신 분입니다.
엄마는 부자가 아니지만 저희 생일을 기억해 주십니다. 만약 저희를 떼어놓는다면 그걸 복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다음은 귤이었다. 그녀는 더듬거렸고 손은 떨렸지만 앞으로 나아갔다. 저는 끌려가는 게 무서워요. 낯선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건 여기서는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떡볶이가 있고 몰래 먹는다고 혼내시면서도 제 몫을 남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게 지연 엄마예요. 마지막으로 지원이가 나섰다. 그녀는 메모지를 들지 않았다. 그저 똑바로 서서 물방울 모양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만약 누가 제게 엄마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요. 심지어 자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때조차도요. 사람들은 저희가 보호소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전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요.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의 시선은 지연의 얼굴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있었고 깡말랐지만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옆에서 재석 의사가 조용히 힘을 주듯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판사는 법적 선례에 없는 특별한 요소를 검토하기 위해 최종 판결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왔다. 서혜진이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혜진은 판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류 외 증인 자격으로 발언을 요청했다. 저는 지연 씨와 함께 소외 아동 보호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위험을 우려해 그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로 믿음보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반대 신청을 철회하며 만약 승인된다면 새싹 가족 모델의 지역사회 감독관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도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혜진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질책도 승패도 없이 조용한 감사의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재판 후 지연이 집으로 돌아와 쉬는 동안 아이들은 엄마 주위에 모여 담요를 덮어주고 다리를 주무르고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다. 붉은 노을이 계단에 길게 드리워졌다. 지연이 아주 작게 말했다. 법원이 동의하든 안 하든 오늘부터 너희들은 가족이야. 강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태양이가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엄마가 한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말할게요. 저희는 엄마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선고일. 며칠간의 흐린 날씨 끝에 전주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햇살이 낡은 집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며 6개의 라면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을 밝혔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온 가족이 조용히 함께 식사했다. 마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을 앞두고 평범한 가족 식사의 맛을 간직하려는 듯이 지원이 엄마 지연의 외투를 입혀주고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규리는 소풍 갈 때처럼 양갈래로 머리를 묶었다. 수호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했다. 민호는 지난 3개월 동안 그린 그림책을 가져왔고 태양은 여전히 집문을 잠그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차로 향했다. 아무도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운명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전주 법원. 그날 법정은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언론, 그리고
새싹 가족을 지지했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여러 플랫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흘러나왔다. 판사는 박연선 씨였다. 개인적인 감정이 법리를 압도하게 두지 않는다고 알려진 엄격한 중년 여성이었다. 지연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향해 있었다. 옆에는 재석 의사와 혜진이 있었다. 뒤에서는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속삭임 하나 없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의료, 사회,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민법 제105조 3항을 참고한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지속 가능한 생활 단위를 형성했습니다. 후견인 지연 씨는 건강이 쇠약하지만 합법적인 대체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고 지역 사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새싹 가족 모델을 특별한 공동체 후견 형태로 인정합니다. 지연 씨는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명예 후견인 자격을 유지하며 지정된 다른 개인에게 위임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법원은 복지부가 이 모델을 사회적 감독 하에 더 넓은 범위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정은 몇 초간 침묵에 휩싸였다. 그러자 규리가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가 지연 엄마를 껴안고 목이 메어 말했다. 우리가 이겼어요, 엄마.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수호는 벌떡 일어나 라이브 스트리밍에 소리쳤다. 우리가 남게 됐어요. 우리 어디에도 안 가요. 엄격하기로 유명했던 박 판사마저도 할 말을 잃었다. 주재석을 떠나며 그녀는 지연 옆에 멈춰 서서 속삭였다. 저는 법이 강철 트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제게 어떤 것은 마음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거리의 낡은 집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차례로 찾아왔다. 쌀가게 김 사장님, 민호가 만화책을 빌리던 서점 주인, 규리에게 늘 계란을 얹어주던 떡볶이 가게 주인 아주머니. 모두가 무언가를 가져왔다. 떡 몇 조각, 빨간 사과 한 봉지, 손으로 쓴 카드. 아무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말했다. 우리 집 축하해. 이제 더 이상 임시가 아니네. 밤이 깊었다. 지연은 혼자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짧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지원이 나와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안에는 각 아이가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썼어요. 혹시 엄마가 못 읽으시면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려고요. 지연은 규리의 편지를 먼저 열었다. 서툰 글씨였다.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저는 엄마 덕분에 다시 태어났어요. 다음은 태양의 편지였다.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원의 편지. 저는 어떤 어른도 믿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게 만든 첫 번째 분이셨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기 때문이다. 재판 한 달 후, 새싹 가족의 집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개조되었다. 더 이상 녹슨 양철 지붕도 썩은 나무 벽도 없었다. 앞마당에는 지연이 좋아했던 라일락 나무가 심어졌다. 아이들은 그곳을 뉴번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처럼. 지연은 재석 의사의 도움으로 말기암 환자를 위한 특별 요양 시설로 옮겨졌다. 더 이상 치료 목적이 아닌 통증 완화 치료만을 위해서였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매일 전화와 사진, 웃음소리로 아이들과 연결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이들이 엄마를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지원은 첫날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여정을 기록한 대본을 가져왔다. 영화로 만들 거예요. 우리 집 이야기를 할 거예요. 태양은 엄마에게 USB를 건넸다. 안에는 지난 3년간의 수천 개의 작은 영상 클립을 모아 만든 마지막 편집본이 들어 있었다. 저희가 다 저장했어요. 엄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수호는 액자 하나를 가져왔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이 새 웹사이트 표지로 선정됐어요. 우리 집은 또 다른 지점을 열 거예요. 저희가 해낼 수 있어요. 민호는 큰 그림을 그렸다. 지연이 태양이 되어 집 아래 손잡고 있는 5 아이를 비추는 그림이었다. 그는 아주 작게 말했다. 이제 어둠이 무섭지 않아요, 엄마. 규리가 마지막으로 다가와 새 곰 인형을 엄마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가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직접 만든 인형이에요. 지연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껴안았다. 눈이 반짝였다. 마치 모든 얼굴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이. 그리고 그녀가 속삭였다. 너희들은 엄마의 기대 이상으로 잘 살아왔다. 엄마가 더 이상 없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아라. 사흘 뒤, 지연은 잠결에 평온하게 고통 없이 떠났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가 꽉 쥐어져 있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엄마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거야. 비록 결말이 이럴 줄 알았더라도. 장례식은 새싹 가족의 집에서 간단하게 치러졌다. 조문객들은 크게 울지 않고 그저 제단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사명을 다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듯이. 규리는 엄마의 액자를 책상 옆에 두었다. 민호는 현관 앞에 작은 해바라기를 심었다. 지원은 엄마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다시 썼다. 피를 나누지 않은 어머니, 그리고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과묵해진 채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1년 후, 새싹 가족 2호점이 광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원이 대표, 태양이가 법률 담당, 수호가 시스템 관리, 규리가 생활조정위원을 맡았다. 민호는 여전히 전속 꼬마 화가였다. 새 집은 첫 내 아이를 맞이했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 절 앞에 버려진 아이, 기차역에서 떠돌던 아이. 모두가 지연의 이야기로 엄마라고 부르는 법을 배웠다. 엄마의 첫 기일에 아이들은 전주로 돌아왔다. 그들은 베이지색 유니폼에 물방울 모양 배지를 달았다. 새싹 가족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낡은 현관에 둘러앉아 지연이 미처 끝내지 못한 영상을 다시 틀었다. 그녀가 말하던 곳. 가족은 당신이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가족은 이유 없이 사랑받는 곳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긴 오후의 햇살이 라일락 나무를 지나 6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출 뿐이었다. 선명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영원히. 모든 아이는 출생 신고서가 없어도 아무도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낳지 않았지만 남은 인생 전부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힘겹게 싸우는 여인 곁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함께 묶어준 것은 혈연도 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저 밖 어딘가에서 또 다른 새싹 가족이 사랑할 용기가 있는 한마음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친구에게 공유해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한 이야기,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믿게 만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